네, 안녕하세요. 조직 생존을 위한 디지털 리더십을 오늘 함께 얘기해 볼 SAP 코리아 최고 문화 전문가 오용석입니다. 네, 정말 고민이 많은 시기죠. 그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지금 훨씬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우리 원격 근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축이 변하고 있고 이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현재 우리한테 다가오는 환경은 어떤 거고 또 어떤 솔루션들이 있는지를 보다 거시적으로 좀 보실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즐겁게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강의들을 소화했어요. 7월부터인가요? 정말 웬만한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그 정부 인사혁신처라든지 또 국가 고위 정책 과정에서 근무 혁신이나 디지털 컬처를 바탕으로 강연을 진행을 했고요. 제 궁극적인 사실 목표 자체가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내 대기업부터 공공기관까지 이런 혼돈의 시기에 방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들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고요. 한 스텝 발전된 내용으로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네, 뭐 2021년 전략 수립 한창 하셨을 테고 다 되신 회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좋은 리더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비관적이고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합니다. 2019년도 중장기 전략에 만약에 우리가 세웠을 때 2019년이면 코비드 19 네, 예측한 기업은 분명히 없었을 것 같아요. 불가능했겠죠.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던 기업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어떤 무리한 예측보다는 현실을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금융권 관계자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한숨 쉬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IMF 때부터 10년 주기설이 있어갖고 2017년까지, 2017년 계속 준비를 하셨대요. 근데 2018년 준비하고 19년 준비하다 보니까 3년 연속으로 그 전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서 전략을 바꿨답니다. 근데 코로나가 와서 상당히 당황스러우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모두가 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그냥 통틀어서 정말 인류한테 큰 바람이 불어온 것 같고요. 뭐 재택근무도 하게 됐고요. 화상회의도 하게 됐습니다. 말로만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외쳤는데 이제는 동네 빵집도 변했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기업 문화적으로만 도입을 하려고 했었으면 아마 5년, 10년 더 걸렸을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걸 하나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네, 어떤 민족이죠? 네, 배달의 민족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가요. 구텐베르크의 인쇄본보다 78년이나 앞서서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또 앞서간 기술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바로 디지털 민족이라는 건데요. 얼마 전에 그 쌍둥이 자매가 44년 만에 한국하고 미국 간의 거리차를 극복하고 언택트 상봉을 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디서 봤는데? 순간적인 데자뷰가 오더라고요. 익숙한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세대 구분으로는 X세대 이상이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1983년도 이산가족 찾기가 떠올랐다는 건데요. 그 KBS가 1983년 6월부터 11월까지 해서 무려 138일 동안 생방송으로 이산가족 찾기를 진행을 했었고요. 무려 10만 명이 신청을 하고 10,000명 이상이 가족을 만났습니다. 실제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1983년에 이미 구분할 화면을 구현을 했고요.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줌이 2011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2013년에 상용화된 걸 생각하면 무려 30년이나 먼저 구현된 시스템입니다. 심지어 1983년 11월 마지막 방송에서는 해외까지도 연결해서 대미를 장식을 했습니다. 어쩐지 우리가 코비드 19 오고 비대면 구축하는데 유난히 우리나라가 잘한다 싶었습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디지털 민족이라는 거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오늘 강의를 쭉 이어가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를 좀 접해보면요.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 더 들여다볼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IBM 때문인데요. IBM 같은 경우 40%에 달하는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했었죠. 그런데
2017년 5월에 그 재택근무를 폐지하고 거점 오피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1995년인가부터 시작된 그 원격 근무 때문에 사실 사무실 매각에서만 하나로 2조 3천억 원 정도의 이익을 봤거든요. 그리고 기업 문화적인 이미지도 되게 좋게 구축을 했으니까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런 소통과 협업에 문제가 있었고요. 결국은 재택을 포기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런 재택근무, 원격근무, 그리고 유연근무 이런 많은 것들을 도입하시고 또 원격 거점 오피스까지도 고민을 하시지만 어떤 과정, 진행 방향 이런 것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코비드 19 때문에 재택근무라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고립되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결국 재택근무라는 솔루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미래의 업무 환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시도를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제도 도입에도 순서가 있다는 게 명확한 사실입니다. 재택근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원격 근무 환경이 기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전에는 유연근무, 뭐 시차 출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테스트가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재택근무만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 번 더 범위와 먼저 시도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재택근무 도입까지는 좋았습니다. 솔루션을 잘 한 거니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뭐 공공기관도 50%에서 곧 이제 100% 필수 인력만 남기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이게 사실 곳곳에서 문제점은 발생했습니다. 뭐 기사를 보시면 뭐 재택근무 중이라 연결이 어렵습니다라고 이제 동료들을 소개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뭐 행여나 악성 민원인들한테 개인 번호가 공개될까 두려워서 착신 전환을 못 하신대요. 그래서 사실 원격 근무 뭐 재택을 하고 계시면 그 담당자가 지금 재택근무 중이라 연결이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실 민원부서에서만이라도 공용폰을 좀 설치하고 그런 여러 가지 쉬운 방법이 있었을 텐데 사실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제도 도입 이전에 이 마인드셋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걸 이 기사로서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그 디지털 시대의 투비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엔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언제든지 소통 가능한 환경과 또 어디서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서포트,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셋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3박자 정도 갖춰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 문화도 충분히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디지털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환경적인 관점, 그리고 쉽게 바라볼 수 있는 리더십의 모습 하나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런 리더십 솔루션,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리더십이라고 하면요, 주요한 흐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해왔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초기에는 리더는 선천적으로 태어나! 네, 이런 특성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더도 교육 개발로 만들어질 수 있다.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행위론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상황론이 이어졌고요. 근본적인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욕구나 비전 이런 것들이 한 차원 높아져야 된다는 변형론이 나타났습니다. 이 변형론 자체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10%에서 20%의 성과 향상이 아니라 50%에서 100% 이상의 고단위 성과 향상이 가능하다는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서버트 리더십이나 감성 리더십 같은 여러 가지 다원화된 리더십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디지털 리더십도 그 흐름의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1세기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경영 환경은 지금까지의 논리나 어떤 가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훨씬 빨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좁아지고 있고요. 가속도는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이끌고 또 자극시키고 동기를 유발하는 능력은 점점 중요해질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어떤 리더가 가진 힘이라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타인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개념하고요.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 역량, 그리고 영향력을 주고받는 프로세스란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는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동기부여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디지털 리더십도 제가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초기에는 4차 산업혁명의 기업 변화를 리드하는 리더십으로 표방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 전략을 세우고요. 기업 전반의 프로세스를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 영역도 창출되고 서비스 영역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말했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두 번째 응용이라는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기반으로 해서 조직 성과를 예상하는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리더십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여기는 세 번째 디지털 리더십인데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언택트 환경이 되고 디지털 도입은 더욱 빨라진 현재에 필요한 리더십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예시를 몇 개 가져왔는데요. 그 팬데믹 전에 4차 산업혁명 자체가요. 사실 우리 생활보다는, 그러니까 밀접한 생활보다는 기업 생존에 영향을 많이 주던 거였어요. 뭐 모나미를 예로 들면 사실 제품의 본질은 유지한 채로 다양한 형태의 변화와 가치 부여를 해서 활로를 찾고자 했고요. 뭐 예약 고객 아니면 뭐 한정판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브랜드의 격을 높이는 마케팅을 활발하게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제품의 변화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케이스고요. 또 재밌는 건데 밀가루를 만들던 곰표나 구두약을 만들던 말표의 경우에는요. 뭐 맥주, 핸드크림, 뭐 치약도 만들고 주방세제, 패션까지. 저 잠바 촌티 나는 거 보시죠? 하지만 저게 핵 인싸템이랍니다. 그 문화를 파는 회사로 한 걸음 더 진출을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는요,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 가서 곰표를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상품이 나오더라고요. 그 애경의 2080 치약 아시나요? 굉장히 히트를 친 그냥 평준화된 치약인데 그 치약이 콜라보한 제품이 저기 사진에 보이시는 곰표 맥주 위에 있는 저 하얀색 치약입니다. 이게 순백색 이미지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요. 치아 미백의 효과성도 극대화시키고요. 그런 느낌들을 소비자한테 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놀랐던 게 화장품 파운데이션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곰표 밀가루 쿠션이라고 해서 하얀 피부를 연상시키는 제품으로 뽀샤시함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촌스러움은 유지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사실 우리 MZ세대한테 폭발적인 반응들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실 여러 영역으로 확장하는 회사가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프로세스 그리고 디지털화 함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도 하지만 제품 자체의 변화도 일으키고 있죠.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사실은 기업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생존만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의 일하는 방식은요. 이제서야 변하고 있습니다. 뭐 팬데믹 덕분이긴 한데요. 뭐 재택근무도 경험하고 원격근무를 위한 뭐 디지털 툴을 순식간에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일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예전처럼 간다는 거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둘러싼 이 환경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여러분들은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빠른 디지털화 속에서 지식 독점이라든가 아니면 직급이 갖고 있던 권력 약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게다가 시장은 점점 복잡해지고 기업은 생존을 위협받는데 더욱 어려워진 소통과 협업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제가 추려놓은 것들이 2021년에 여러분들을 괴롭힐 녀석들이니까 하나하나 한번 간단히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복잡성입니다. 복잡성. 2011년인가 나온 책인데요. 요즘 제가 다시 꺼내보게 됐어요. 닐스 플래깅의 언 리더십이죠. 이 뭐 책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산업혁명 때부터 나온 얘기를 시작으로 가고 있는데 뭐 산업혁명 때는 그랬죠. 직원들의 머리에서 생각과 사고를 빼고 결정은 위에서 한다. 이런 식의 매니지먼트를 얘기했고 그런 테일러리즘을 좀 반박한 책입니다. 닐스 플래깅이 주장한 것 중에 중요한 하나는 시장의 복잡성이 늘어남으로써 점점 예상이 불가능해지는 현실이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복잡성과 복합성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가져야 됐을 텐데 복합성은 뭐냐면 분해된 시계, 뭐 초침, 분침, 뭐 시계줄 이런 것처럼
다 부품을 조립한 후에는 우리가 시계가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합성이에요. 복잡성은 뭐냐면 자녀의 비유를 하죠. 내 자녀가 커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복잡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정말로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봉착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죠. 디지털 환경입니다. 이 장표는 제가 애자일 워크플레이스를 설명할 때 쓰는 디지털 툴들인데 혹시 아직 다 사용해 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 번쯤은 그 트라이얼 버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2시간 정도 사용해 보시면 아 이런 프로그램이구나 하고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툴도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강제로 우리가 고립되어야 되는 그 팬데믹 상황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프로젝트를 위한 여러 가지 디지털 툴들은 필수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툴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셔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툴들 지금 되게 많이 제가 보여드리는데 디지털 툴을 사용함에 있어서 특징이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의 100%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 제가 온라인으로 포스트잇 붙이는 뮤라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있는데 교육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익숙하지 않으면요 아이데이션조차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당연히 40분 정도 뮤라 프로그램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분 한 분 끌고 가서 교육을 했지만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 1년입니다. 지금도 교육을 40분 하고 시작한다? 이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 기업들이 이런 학습을 개인한테만 맡기고 있는 것 같은 현실이 좀 안타까워요. 기업들에서는 무조건 이런 툴들에 대한 학습을 만드셔야 되고요.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디지털 환경에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혹시 디지털 립스틱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디지털 툴 몇 개를 도입했다고 해서 와 우리는 디지털화가 됐어 우리 회사는 디지털 회사야 라고 착각하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디지털 툴을 도입하는 단계만으로도 분명히 조직을 끌고 나가는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각 기업의 디지털 아젠다를 추진하는 방향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저 제조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서비스까지 창출되는 디지털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목표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둘러볼 환경은 바로 수직적 문화의 붕괴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 급격하게 변한 문화의 기류인데요. 결국 조직 문화의 패러다임 자체가 어떤 군대식 문화에서 기계식 산업화를 거쳐서 가족이나 가치에 포커싱이 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사실 직급이 가진 권력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여기서 이제 권력이란 인사고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이런 권력이 본인이 챙기기보단 주위에서 떠받들어주는 분위기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코비드 19이 언택트 환경을 가져오면서 사실 떠받드는 사람들도 물리적으로 좀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직 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또한 MZ세대가 이제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시기와 맞물린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수평적인 문화라는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되려고 하고 옳은 길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는 시기죠. 그래서 사실 수평적 문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붕괴되는 건 권력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림에서 반갑게 배웅하는 배우자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가정해 보시죠. 여보, 이리 와서 연말인데 성과평가 좀 해볼까? 1년 동안 당신 음식도 열심히 만들고 가정에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줬어. 조직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았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고. 네, 제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어떠십니까? 저 손바닥으로 제가 한 대 맞을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수평적 관계에서는요, 개인에 대한 평가를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인사평가는요, 불완전한 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도 하고 아니면 평가와 보상을 분리하는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직적 구조가 이제 문화가 붕괴되면서 수평적 문화가 도입된다는 것은 단순한 권력의 약화뿐만이 아니라 이런 평가, 보상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수평적 관계에서는 평가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네 번째 환경은 지식의 보편화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아들 녀석하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툭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빠, 알약 하나만 먹으면 영어 단어가 다 외워주면 좋겠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네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100년을 걸쳐서 만든 방정식을 한 번에 외워버리면 알약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 변화의 가속도는 뭐 1000년, 100년, 10년 이렇게 줄어들다가 이제는 실시간으로 변화의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해보지 않은 일들의 연속적으로 일어나고요. 아까 초반에 얘기한 구텐베르크 활자 인쇄술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성서 한 권을 필사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근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때문에 3년 동안 180권의 성경을 찍어냅니다. 3년을 6일로 줄였다는 거죠. 덕분에 성직자들은 신영역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험만으로 본인의 지식의 보편화가 되면서 그대로 리더가 될 수는 없는 시대를 촉발시킨 거죠. 자, 마지막으로 주어진 환경은 소통과 협업 환경입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분명한 차이가 보여집니다. 팬데믹 전과 후의 모습이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팬데믹 전에도요, 오프라인으로 소통 협업한다고 했을 때도 힘들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온라인이라는 고립된 상황에서도 생존을 위해서 소통과 협업을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만약에 이 팬데믹이 뭐 2개월, 3개월 만에 끝났으면 저희 이런 고민 안 했어도 될 거예요. 시기만 잘 이겨내면 되니까. 하지만 벌써 1년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언제 또 이런 위기들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극복해 가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직 저도 해결책을 확실히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께서 많이 시도를 해서 어떤 솔루션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환경적인 변화들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들이 나타나는지 최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리더십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BBC 선정 2020년 여성 100인 리더십 부문에 선정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사실 브리핑 때마다 늘어만 가는 그 흰머리에 저는 뿌리 염색을 제가 스스로 해드리고 싶은 생각도 먼저 들었습니다. 최근엔 팔에 깁스도 하셨어요. 네. 사실 이번을 계기로 한국이 선진국이 됐습니다. 사재기가 없어요. 마트에 휴지가 남아있는 것만으로 해외 토픽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요, 사회적 신뢰가 형성된 경우인데요. 기업으로 치면 대단한 문화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서로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요, 정부 대처에 대한 믿음도 생겼는데요.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되는 분위기에 뭐 2단계, 2.5단계, 3단계 이 상승을 거론하면서도 뭐 자영업자를 먼저 걱정하는 것도 잊지 않는 그런 국민성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사실 빠르게 변해가는 환경 속의 애잘 리더십인데요. 다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고 권위보다는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함으로써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동기부여를 노리는 건데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판단하고 스스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정은경 청장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는데, 뭐 일관되고 솔직한 언급, 그리고 정보에 근거한 분석, 인내심 있는 침착함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불완전한, 불확실한 이런 시대에 뭐 꼭 필요한 리더십의 모습이 아마 조금은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과연 이런 사회적 신뢰, 굉장히 좋은 기업 문화를 갖게 되는, 이 문화를 갖게 되는 이런 게 어떻게 생겨난 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진정한 리더와 일반 관리자를 비교를 하죠. 리더는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중요시하는 반면에요, 관리자는 시스템과 구조에 초점을 두고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이번 비슷한 시기에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경험할 수 있었어요. 질병관리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자고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대책이 다른 행보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행보를 보였죠. 사회적 거리두기는요, 구성원의 합의를 얻어내기 위한 접근 방법부터 고민을 했던 반면에요, 시스템에 집착했던 부동산 대책은 사실 초유의 부동산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뭐 그야말로 기름을 제대로 쏟아 부은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리더와 매니저 그냥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상황을 보여드렸고 어떤 그냥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리더 한 분을 보여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리더십, 이런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현해서 이 현실을 바꿔야 하는지 솔루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그 솔루션을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변화관리 능력입니다. 리더십
리더십에서 사실 위기 대응 능력과 비슷한 얘기죠. 우리가 일하는 환경이 변한 만큼 일하는 방식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변화를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보고의 방식을 공유의 방식으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리더분들이요, 궁금하시면요,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찾아와서 보세요. 우리 팀원들 공유된 사이트에 와서 언제라도 궁금하실 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팀원들은 본인의 업무를 공유하고 업무 투명성을 가져가시면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 그 팀장 이상에서 보여지는 불안감입니다. 팀원들 업무하는 걸 살펴보면요, 90%는 본인 업무를 해요. 그리고 보고는 약 1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보고에 할애되는 시간이 점점 커지죠. 실제로 리더는요, 그런 보고 10개를 받으면서 100%를 채우고 있어요. 뭐 회의나 결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보고를 위한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코비드 19 상황에서는 보고를 계속 기다리게만 되는 상황이 리더들한테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 만족도와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무조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자, 올해 조사한 재미있는 설문 결과입니다. 그 리더십층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50대 남성층에서 만족도가 54.5%예요. 다른 뭐 30대, 40대, 20대는 심지어 100%, 뭐 94%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50대 남성층, 리더십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층에서만 이렇게 됐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불안하고요. 팀원들은 일은 잘하고 있는지 그런 의심 때문에 너무 불안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효율성은 오히려 뭐 30, 40대보다 좋게 나타나거든요. 무려 94%입니다. 신뢰성은 저하됐는데 효율성은 스스로 증명을 하신 거죠. 막상 해보니까 뭐 일은 그래도 좀 되네? 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리더십층에서 가져야 되는 신뢰 점수가 바닥이라는 건 팀원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리더십의 신뢰를 높이는 거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였고요. 그저 이게 리더십 본연의 문제가 아니라 언택트가 가져온 현실의 문제라는 것에 저희는 좀 포커싱을 했습니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 두 가지예요. 파트너님, 재택근무 관리 어떻게 하세요? 성과 측정은 또 어떻게 하세요?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문제를 마이크로 매니징으로 풀려고 하신다면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팔리는 보고서예요. 아주 핫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마이크로 매니징의 전형적인 형태죠. 근데 막상 직원들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재택근무하면 논다고 생각해요 라던가 최선을 다해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결국 이게 신뢰의 문제로부터 만들어진 마이크로 매니징이거든요. 자, 과거부터 우리가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 왔나 살펴보시면 됩니다. 예전 같으면 궁금하면 우리 임원분들 그래요. 김대리, 박 과장 어디 갔어? 최 과장, 그 보고서 얼마나 더 걸려? 3일? 알겠어. 서두르게. 그리고 뭐 직접 물어보기 뭐 하면 지나가다 모니터를 이렇게 슬쩍 봅니다. 일 잘하고 있구만. 자, 이렇게 하시던 걸 못하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제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아니, 대부분은 잘하는데 한두 명이 놀면 분위기 금방 흐리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아니, 대부분은 잘하는데 이 사실도 믿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네, 이제는 더 이상 보고하러 오는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면 스스로 찾아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공유라는 거고요. 리더만을 위한 보고에서 공유가 되면 이제 동료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유라는 큰 전환입니다. 자, 실리콘밸리에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의 핵심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설문에 따르면 우리 원격 근무 시에 우리나라 직원들은 성과가 티가 안 날까 봐 너무 불안하대요. 실제로는요, 일하는 시간은 훨씬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걸 오해받을까 봐 더욱 불안한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내가 궁금하니까 보고해, 이런 말은 이제 공허한 울림이 됐고요. 사실 내가 뭔가 궁금할 때 찾아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구축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는 누가 시켜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인 공유입니다. 몇몇 유니콘 기업들이 재정 상황을 실시간으로 오픈해서 신뢰를 쌓는 것과 유사한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SNS와 같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공유의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요, 우리가 고민하는 협업도 가능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보세요. 커뮤니케이션 하셔야죠.
프로젝트 관리하셔야죠. 아이디어 공유하셔야 되잖아요. 무조건 디지털 툴을 쓰셔야 됩니다. 언택트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이 스케줄을 오픈하고 다양한 공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무의 진행 상황이라든가 작성 중인 문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진행률, 또 완료 일정 등 아주 디테일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결정하기 위한 보고는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일상은 공유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리더십의 중요한 첫 번째 요소인 거죠. 바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업무 관리와 변화 관리가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해결책은 리더십의 필수 요소죠. 팀워크 구축 능력입니다. 아까 끝단에 말씀드린 더욱 어려워진 소통과 협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경쟁은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근데 협력은요, 촉매제가 필요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개의 택배 회사가 있습니다. 서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에서 경쟁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 택배라는 것 자체가 거점 물류 창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거점 물류 창고를 공유하는 건요, 특별한 어떤 협의나 이유 없이는 안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협력은 인위적인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 소통과 협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례를 고민하시고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몇 개만 드릴 건데요.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유작이죠. 애플파크입니다. 소통과 협업에 대한 고민이 많이 담긴 사무공간인데 팟이라고 불리는 개방형 사무공간이 굉장한 특징입니다. 팟은 집중해서 일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언제든지 찾아오면 함께 어울려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투명한 공간입니다. 사무공간을 위한 팟, 팀워크를 위한 팟, 그룹 활동을 위한 팟 이렇게 다 나눠져서 서로 어울려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줬습니다. 당연히 CEO를 위한 단독 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스티브 잡스 자체가 그 원격 근무를 굉장히 싫어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소통과 협업은 무조건 필요하다. 치열한 사소한 얘기들 속에 아이디어가 샘솟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 두 번째는 실리콘밸리에서 최근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그 점심 식사 이후에 줌 커피 타임이에요. 각 주제별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각 방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일상적인 대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우연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몇 번 시도를 해보긴 했는데 아직은 많이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친한 사람들끼리는 훨씬 편한데 전혀 모르시는 분들 들어오면 좀 어색함에 그냥 주제로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소통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시도는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직원들의 온라인 행사 구성입니다. 참여율보다는 인식률에 초점을 둬서 다양한 홍보 수단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모든 영역에서의 콜라보레이션을 구상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을 합니다. 저 역시도 다양한 현실적인 액티비티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건데, 사실 빨리 변해가다 보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는 누구도 정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을 빨리 받아들이시고 또 다른 새로운 콜라보레이션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최근에 제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뮤직비디오 그 콜라보레이션 아카펠라 뮤직비디오 하나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20명 모집이라고 했지만 한 50분 정도 모여서 지금 다음 주부터 스튜디오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코로나 시대라 제주도 밴드 이원 생중계로 연결을 해서 점심시간 디지털 힐링 콘서트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젠픽이라는 모바일 앱을 그냥 일반적인 앱하고 제휴를 해가지고요. 재택근무하는데 뭐하고 지내? 30초만 너의 취미생활을 좀 오픈해 줄래? 이렇게 이제 행사를 했었는데 이때 2주 동안 한 38개의 영상이 모집되고 그리고 조회수는 4,200회 정도? 그래서 굉장히 그 시간도 좋았지만 마지막에 생방송을 했으니까 좋긴 했는데 더 좋았던 건 새로운 직원들의 취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하던 모든 행사를 다 콜라보레이션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리더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솔루션입니다. 성과 창출 능력이고요. 기업에게는 정말 중요한 생존이 달린 리더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정말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런 얘기 하시죠. 시간 관리가 아닌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 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사실 좀 환경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팬데믹 이후에도 우리 재택 이제 근무가 계속 될까요? 제 생각에는요, 대부분의 기업은 유연근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내 기업하고 외국계의 차이거든요. 외국계는 사실 입사할 때부터 개인별 직무 분석이 확실합니다. 한 명이 빠지면 뭐 새로운 채용이 당연할 정도로 그 사람의 일을 대신 맡아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의 일을 일부 가져오게 되면 연봉도 올려줘야 되는 그 정도로 직무 분석이 잘 돼 있습니다. 일에 대한 책임과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재택근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지 않아요. 본인 일은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내 기업은 좀 다릅니다. 직무 분석이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영업 1팀의 목표, 영업 2팀의 목표. 개인에게 부여되는 거 그 안에서 내부 조정을 계속 하는 거죠. 10명이 일하다가 1명이 잠시 빠져도 충분히 나머지 인원이 커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불만을 갖지 않아요. 일에 대한 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팀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재택근무 시의 성과 측정 자체가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국내 기업의 이런 방식이 집단 지성에는 유리한 면을 보이지만 사실 개인별 업무에 책임감을 갖게 하는 수준은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도 티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때로는 적절히 일의 양을 조절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문제는 이런 언택트 상황에서는 마이크로 매니징이 더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에서 성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직무 분석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네이버에서 기술직의 경우에 7단계 레벨제를 도입했다고 하잖아요. 아마 여기서 자연스러운 직무 분석이 더 디테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자, 다음은 신뢰가 확보되면 권한을 위임하라는 겁니다. 리더십에서의 권한 위임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책임감을 강화시켜서 우리가 얘기하는 성과 관리를 수월하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권한 위임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퀴즈는 국내 굴지의 S사에서 글로벌 에티켓이라는 그룹 교육 중에 나온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외국계와의 중요한 미팅 중에 우리는 임원이 나왔는데 저쪽은 실무자가 나왔답니다. 미팅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1번, 양해를 구하고 다시 임원 미팅으로 요청한다. 두 번째, 2번, 실무자와 그대로 미팅한다. 3번, 우리 쪽도 급을 맞춰 실무자와 미팅한다. 정답 2번이죠. 외국계는 담당자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 교육을 받을 당시에 저도 그렇구나. 실무자랑 하면 되는구나. 머릿속으로는 생각했는데 실제 상황에서도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 리더십층에 모든 결정권이 있기 때문이요. 담당자가 나가서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다?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근데 제가 이제 외국계에 근무를 해보고 나서야 얼마나 많은 권한위임과 책임을 부여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위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느끼시는 권한위임 이 정도야 라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거, 그 위의 수준에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애자일한 모습의 조직도는 옆에 보이는 그림과 같습니다. 권한이 분산되고요. 시장 상황에 맞춰서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죠. 이 마찬가지로 닐스 플래깅이 제안한 조직 구조도인데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피라미드 구조에는 정작 시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원형 구조에서는 바깥쪽이 시장이라는 거고요. 결국 책임 권한을 위임하는 게 이 시장에 가장 민감한 실무자들한테는 이길 수 있는 절대 무기를 부여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리더십은 이제 전략 경영 능력입니다. 그 리더십은 사실 리더의 전유물이 아니란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략 경영 능력하면 완전 최상위 임원 쪽에서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는 가끔 조직 구조랑 조직 문화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평적 조직 문화를 잘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의 기업은요, 실제로는 수직적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위아래는 아닙니다. 수직적 구조 속에서도 좌우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요. 변화가 빨라질수록 특정 영역의 전문가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CEO가 모든 영역을 다 잘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문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문화 전문가가 따로 있을 테고요. 그 전문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앞장서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CEO는 팔로우십을 발휘해서
그 얘기를 경청하고 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이게 우리 스스로가 지금 리더십을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사실 어떤 많은 리더들보다도 스스로 리더가 되시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보시면, 네, 여기 정리 잘 돼 있죠. 뭐, 변화관리, 팀워크 구축, 성과 창출, 권한임, 전략 경영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솔루션을 드렸는데, 디지털 립스틱, 머물지 말라. 분명히 디지털 아젠다를 가지고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가야 되고요. 보고의 방식이 아닌 공유의 방식으로 가라. 이해되시죠? 분명히 이것은 업무 투명성을 가지고 소통과 협업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가 아닌 성과 관리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개인별 직무 관리가 철저하게 분석이 돼야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신뢰가 형성되면 권한이임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결국 이것들이 돼야 기업의 생존인 성과 창출 능력이 향상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일단 리더는 정리를 했습니다. 강의한 정리하다가 아까 배우자와 싸울 뻔했던 평가를 제가 코칭으로 살짝 바꿔봤어요. 여보, 우리 내년 여행 갈래? 뭐 올해 제주도 2번 가니까 좀 그렇더라고. 우리 비용 좀 아껴볼까? 당신 하고 싶은 일은 뭐야? 강의하고 싶다고? 그러면 나도 퇴근해서 집안일이라고 도울게. 그러면서 사실 피드백을 피드 포워드로 바꿔보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이게 결국은 과거에 대한 평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라는 투자 가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디지털 립스틱이란 말을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디지털 컬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강의 중에 디지털 컬처에 대한 강의는 유튜브에 지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한 번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3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분명히 회복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회복되는 상황을 예상해서 상위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가장 어려운 최저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모든 걸 설계하셔야 되고요. 이거 디지털 컬처라는 것 자체는 사실 기존 새롭게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파괴하는 게 핵심입니다. 출퇴근 없애시고요. 사무공간 없애시고 이런 파괴하는 작업부터가 핵심이기 때문에 잘 고민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고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도나 이런 도입들, 변화들이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마인드셋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디지털 세상이 왔다고요. 우리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아날로그 애벌레가요. 디지털 나비로 변하진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필요 없이도 잘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나 비즈니스 모델이나 문화는 여전히 아주 근본적인 아날로그 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갈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미 우리의 일하는 환경하고 업무 방식이 정말 큰 변화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디지털 립스틱이 아니라 풀 메이크업을 준비해서요. 디지털 환경의 주인공이 되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요. 멋진 리더십으로 생존에 성공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SAP 코리아 기업문화 총괄 최고문화 전문가 오용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